EQ 시대 자존감과 창의성을 키우는 좋은 부모의 마음 공감 대화. 생각하라.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라. 3주차 아이의 행복을 원한다면. 어린 왕자의 장미. 어린 왕자는 어른을 위한 아름다운 동화 같은 소설이다. 비행사라는 직업을 갖고 특별한 삶을 살면서 감성이 순수하고 예민했던 생텍쥐 베리가 비행사 시절에 사막에서 조난당했을 때 얻은 소재를 가지고 쓴 인간의 내면을 다룬 아름다운 소설로서 주인공 어린 왕자를 통해 허구로 가득 찬 우리 어른들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잊고 사는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어린 왕자라는 주인공을 통해 들여다보게 한다. 어린 왕자를 통해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현대 문명을 사는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과 더불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었던 감성을 새롭게 끄집어내어 주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소호성 B612호이다. 아주 작은 별이다. 의자를 조금만 당겨도 해가 지는 광경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의 별에 있는 바오밥 나무가 조금만 커버리면 뿌리로 인해 그의 별이 부셔져 버릴지도 모른다. 화산도 셋이 있는데 아주 작아 빗자루로 늘 청소해주곤 한다. 어느 날 그의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그의 별은 꽃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는 행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게 되고 장미는 어린 왕자의 보호를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다 얼마 지난 후 어린 왕자는 그의 별을 깨끗이 단장하고 장미에게 바람막이를 해주고 물을 부어주고는 장미를 남겨둔 채 이웃 별을 여행하기 위해 자기 별을 떠난다. 장미도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슬퍼한다. 어린 왕자가 처음 도착한 별은 왕이 사는 별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오직 왕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오직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권력에 도취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별은 명예욕에 도취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사는 별이었다. 그에게 다른 사람은 자신을 존경해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별은 술고래가 사는 별이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셔야만 하는 쾌락에 젖어 사는 사람이다. 네 번째 별은 실업가의 별이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을 소유하기 위해 늘 계산에 빠져 사는 부의 욕망의 사람이다. 다섯 번째 별은 하루 종일 가로등 켜는 일만 하는 아주 작은 별이었다. 그는 오직 명령에 충실하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전념해 있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지리학자의 별이다. 탐험가들이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끝없이 지식에 도취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곳으로 여행한 마지막 별이 지구이다. 어린 왕자는 일곱 번째로 방문한 지구는 결코 평범한 별이 아님을 알았다. 지금까지 여행하며 만난 종류의 어른들이 무척이나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서로 어우러져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장엄한 광경에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사막에서 자기의 별에 있던 장미꽃과 같은 수많은 장미를 만난 어린 왕자는 매우 실망하며 슬퍼한다. 자기의 별의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자신은 오직 하나뿐인 존재라고 자기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기 별의 장미도 이런 수많은 장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단 하나밖에 없던 소중한 장미로 알고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너무나 외로워졌다. 이때 여우가 나타나 그를 길들여 주라고 요구한다. 여우를 길들인 후 다시 여우와 헤어짐을 통해 어린 왕자는 길들인다는 의미를 알고 길들여진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기의 별에 있는 장미는 자기에게 길들여지고 자신도 그 장미에게 길들여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서로의 관계임을 깨닫고 다시금 행복감에 젖는다. 자기 별에 있는 그 장미는 수많은 장미 중에 하나가 아닌 어린 왕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오직 하나뿐인 장미인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장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별로 돌아가기를 서둘렀다. 어린 왕자는 소곡성에 살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몰랐다. 별들과 지구를 여행하고 여호와 길들이기 놀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억해 준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고 희망이며 기쁨이다. 소옥송의 사람들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자아도취된 삶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속에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서로에게 길들여질 때,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로 희망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행복은 서로에게 아름다운 관계로 길들여지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길들여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길들여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길들여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길들여지고 서로의 삶의 기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길들여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관계 속에 사랑이 실리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사랑은 관계 속에 담긴다. 거울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의 모습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나를 비추어 주는 무언가에 의해 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혈색이 좋구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또한 내 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나의 외모를 인식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생활 공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나의 외모는 거울을 통해 인식한다. 그렇다면 나의 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가? 그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대가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나를 알아간다. 상대의 말과 표정과 모든 분위기가 나를 반영해주는 거울이 된다. 부모의 말, 지지와 격려,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여 자신을 가치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간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비난과 비교, 강요의 내용이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아 정체성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라간다. 실수해도 실수했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성공의 경험을 맛본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것마다 그렇지. 생각 좀 하면서 해라. 라는 말을 일상에서 듣는 아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비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실패의 경험과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런 두 부류의 아이들의 삶은 5년 후, 10년 후 과연 같을까? 부모가 비추어준 거울로 자신을 가치 있게 인식하기도 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감사, 존중, 공감, 배려의 언어 속에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면 배우자는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밝은 미소, 표정 또한 상대를 밝게 비춰주는 좋은 거울이 된다. 반면에 비난과 경멸, 방어와 회피의 냉담한 언어와 쌀쌀한 표정, 무표정 등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부부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면만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배우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우울감으로 서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고 있나? 나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좋은 거울이 되어주고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맑고 깨끗한 자아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에 그의 삶은 행복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잘 가꾸어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보여지는 세계인 건강과 안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세심하게 살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신과 정서의 세계가 있다.
여기에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정신과 정서에 주어야 할 감사, 공감, 배려 등과 같은 가치로운 것들은 등한히 여기고 주지 말아야 할 미디어 노출, 억압적 양육, 부부간의 불화한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서슴지 않고 노출시킨다. 대부분 부모들은 눈에 보이는 감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의식주는 우리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며 이를 얻고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물질의 세계, 즉 보이는 세계이며 매우 중요하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들이며 더 오랜 시간 가꾸고 노력해야 얻는 것들이다. 사랑, 감사, 평화, 인내, 온유, 용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고 마음 가운데 심어주어야 할 가치들이다. 대부분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놓치고 보이는 세계에 집착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보이는 물질 세계의 것들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평화를 위해서 다뤄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무심하게 지나치곤 한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까지 한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 안에서 자녀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불안정애착이 되고 부정성의 자아를 갖게 된다. 어른이 되고 자신의 일을 찾아 성공적인 삶을 꿈꾸지만 어느새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삶의 무게로 느껴지고 세상살이가 힘겹게 느껴진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이루어진다. 정신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다. 이 두 세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잘 가꾸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이 두 세계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며 이 두 세계를 잘 살아내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물질 세계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려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정신의 세계를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보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짐승과 같은 삶이 되고 만다. 싸우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보이는 세계를 위해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종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열정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를 갖고 가기 위해 나는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간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모델링이다. 우리 자녀들은 영혼을 잘 가꾸어가는 부모를 보며 자란다. 나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고민하며 부단히 애써야 한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인간의 정신세계는 현재의식과 무의식이라고도 하는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은 현재의식이라고 한다. 잠재의식은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이다. 흔히 의식세계는 빙산의 일각이고 잠재의식은 거대한 수면 아래의 빙산과도 같다는 비유를 한다. 사람들은 의식세계보다 잠재의식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초기의 잠재의식은 영유하기에 경험들 속에서 형성되는데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일수록 잠재의식에 쌓인다. 한번 형성된 잠재의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으며 인간의 활동에 무의식 상태에 개입한다. 인간의 활동에 무의식 상태에서 개입한다. 희망적인 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잠재의식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 바꿀 수 있다.
패러다임이 된 습관을 바꾸려면 현재의 전환을 통해 무한 반복이 필요하다. 잠재의식에 이미 각인된 루틴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최소 21번, 100일의 훈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매우 희망적이다. 생각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그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극을 받으면 반응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을 통한 나의 선택이 있다.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전적인 나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이런 선택들, 생각들이 모여 나를 만들어간다. 철저하게 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희망적이다. 나도 모르게 형성됐던 지금까지의 나를 바로 인식하고 삶을 지배해왔던 잠재의식의 세계를 바꾸는 작업을 내가 해야 한다. 영아기로부터 나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까지는 부모에 의한 삶이었지만 이제후로는 나의 삶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나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로는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며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인간은 선과 연결될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 선은 감사, 사랑, 기쁨 등 긍정의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삶은 근심, 걱정, 불안, 시기, 질투, 미움, 불화 등 나의 삶을 황폐케 한다.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을 잘 가꾸어야 한다. 뼈를 깎는 수고로 하면서 해내야 하는 과업이다. 부정을 걷어내고 긍정의 토양으로 바꾸고 지켜야 한다. 감정이 결합된 생각은 잠재의식에 쌓인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일들이 있다.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소풍 갔던 일, 오빠는 헝겊 우산을 쓰고 나는 찢어진 비닐 우산을 쓰고 학교 갔던 일, 겨울이면 오빠와 동네 논바닥에서 스케이트 타던 일, 온 가족이 물가에 놀러 갔다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나를 옆에 놀던 모르는 오빠가 구해준 일,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옛날의 기억들이다. 추억이기도 하고 슬픈 기억이기도 하다. 모두 감정이 수반된 경험들이다. 감정이 지성과 결합되면 무의식으로 저장되어 평생 걸쳐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게 한다. 어릴 때 좋은 감정이 결합된 경험들은 인생이라는 바다의 추억의 성과 같아서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풍랑 속에서 쉬어가는 휴식처가 된다. 그러나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된 경험들은 트라우마가 되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감정이 수반되는 경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늘 좋은 감정 속에 놓이도록 내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의 기억 속에 안착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뭐뭐해서 다행이야 라는 식의 생각은 불행한 사건 속에서 감정이 부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게 한다. 얼마 전 초보 운전 중이던 딸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 앞에 있던 트럭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딸의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고 한다. 덤프트럭이었으니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딸이 많이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크게 다친 곳이 없이 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였다.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라 많이 놀랐겠구나. 덤프트럭이었는데 이 정도라 정말 다행이구나. 촬영 감독으로 일하는 둘째 아들이 대여한 고가의 카메라 렌즈를 떨어뜨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품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책임져야 할 재정적 부담 때문에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깊은 한숨을 쉰다. 결국 렌즈를 새로 구입해서 대여사에게 주고 깨진 렌즈는 수리해서 자기가 갖기로 했다. 이후로는 고가의 렌즈를 더 이상 대여하지 않게 되었다.
돈 만드느라 부담은 컸지만 이 기회에 좋은 장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대여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아들은 불편했던 감정을 털어버리게 되었다.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경험은 빨리 처리하여 기억에 남지 않도록 하여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두 아들의 어머니와 상보성의 원리. 옛날 두 아들 형제의 어머니가 있었다. 큰 아들은 집신 장수이고 작은 아들은 우산 장수이다. 이 여인은 아들들 때문에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비 오지 않는 날은 우산 장수 아들의 장사가 안 되니 걱정되고 비 오는 날은 집신 장수 아들의 장사가 안 되니 걱정이다. 늘 걱정이 많은 이 여인을 위로하라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요. 비 오는 날은 집신 장수 아들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 아들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 되지요. 라고 할 것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현명한 조언을 하지만 정작 내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뒤뚱뒤뚱 뛰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워서 상처 입지 않을까?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을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아이만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불안하다. 뛰다가 넘어지는 것은 씩씩하고 활동적이어서 좋고 싸울지라도 친구가 있으니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어 좋고 감기도 걸려봐야 저항력이 생길 것이고 우리 부모들은 다른 자식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지곤 한다. 여유롭게 지켜보며 기다리며 좋은 점을 바라봐 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나 바라봐 주는 것이 자녀에게 훨씬 유익하다. 아이들 속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 그 긍정의 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그시 바라보며 조금 기다려 보자. 상보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 검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하얀색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검정색에 초점을 맞추면 화병이 보이기도 한다. 하얀색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검은색 배경이 무엇이 보이는가? 검은색에 초점을 맞추라. 흰색이 배경이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상호 보완적이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볼 수 있게 뒤로 물러나게 된다. 반드시 둘이 함께 공존해야 이미지가 그려진다. 이렇게 전경과 배경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보성의 원리이다. 우리 두뇌가 사물을 인식하는 원리가 이러하다. 전두엽의 사고 기능은 두 가지를 동시에 초점을 맞추거나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 보면서 걸으면서 말은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전두엽이 기능하는 사고 능력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다른 것은 배경으로 물러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를 쓰곤 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은 것은 여전히 나의 생각이 그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 떨쳐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부정성은 힘을 내지 못하고 점점 소멸하게 되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생각은 내가 의식을 하는 동안 늘 하는 것이다. 눈만 뜨면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나의 선택적 의식이다. 상황이나 사건에 직면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감정으로 드러난다.
그 감정과 함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잠재의식에 쌓이게 된다. 상황이나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느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 감정이 들어 부정성의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성이 나의 무의식 세계인 잠재의식에 잠재된다. 반면 상황이나 사건을 만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느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된다. 긍정성이 나의 무의식 세계인 잠재의식에 잠재된다. 나의 무의식 세계에 어떤 의식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잠재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긍정적인 면은 배경이 되어 뒤로 물러간다.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부정적인 면은 배경이 되어 뒤로 물러간다. 지난해 막내딸이 취업을 했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힘들다고 고민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하루 왕복 4시간이지만 승용차로 다니면 30분이니 운전면허를 따서 승용차로 출퇴근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니 기어코 면허를 취득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전경이 되고 있음을 의식했다면 다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라.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들은 배경이 되어 뒤로 물러간다. 계속 부정에 초점을 맞추면 긍정의 상황들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부정적 상황이나 감정이 너무 커서 생각을 긍정성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어려울 때이다. 그럴 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다. 현재 나와 내 주변의 상황에서 감사한 것을 찾는 것이다. Here and now. 오늘 여기서 나에게 감사한 것들은 무엇인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헤아려 보는 것이다. 나 역시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큰 산 같은 어려운 고비 앞에 징태양난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감사거리를 헤아려 보곤 한다. 살아 숨쉬는 것 감사, 신체 건강한 것 감사,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 감사.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헤아리다 보면 감사할 것이 불평할 것, 힘든 일보다 더 많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잘 해낸 것들이 더 많았음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얻곤 한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늘 감사하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 이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쿠션처럼 끌어안으라. 살다 보면 종종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부정적 감정에 눌릴 때가 있다. 나 역시 무엇인가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그것이 전경이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 그 생각은 대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따라온다.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 감정으로 뒤범벅이 된 그에 대해 나의 마음이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애쓰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애써서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을 하려 하지만 문제가 클수록 나의 의식 전환만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렇듯 매번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까지 나의 감정이 뒤범벅으로 되고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저항하지 말고 쿠션처럼 흡수해 버려라.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반작용으로 더 강화되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게 되고 물속에 밀어넣은 풍선처럼 기회가 되면 툭 하고 튀어오르게 된다.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더 쉽게 자극받게 된다.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면 충격이 커 소리가 크게 나고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쿠션 같은 부드러운 것에 떨어지면 충격이 흡수되어 손상이 없게 된다. 부정적 감정에 대한 나의 태도도 이와 같다. 내게 일어난 부정적 감정을 쿠션처럼 끌어안아 보자.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하네. 이렇게 반응하면 부정적 감정은 순간 강하게 느껴지지만 내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다 사라져 버린다. 저항하고 거부하면 그것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거부한다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고 기억 속에 담아두었다가 틈이 생기면 다시 튀어 올라와 나의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쿠션처럼 받아주라. 그러면 충격처럼 흡수되어 흩어진다. 다시 그런 감정이 들어와도 처음처럼 강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빨리 감정이 약화되고 소멸된다. 부정적 강한 감정이 드는 것은 내 안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허용하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많이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일을 잘 하려고 성내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있다. 화가 난 상태, 즉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두뇌의 사고 기능이 떨어져 실수하거나 일의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뭐뭐 때문에, 뭐뭐 없다면, 뭐뭐만 아니라면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한다. 모든 상황이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한 나의 선택이다. 상대방이 부정적일 때 그 부정을 그냥 알아차리고 거기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의 부정적 정서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항하지 말고 껴안아 버리자. 마치 구조대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충격 없이 받아내는 텀블링처럼 말이다. 부정적 감정에 지배받을 때는 빛을 보라.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쿠션처럼 끌어안기를 시도해도 잘 안되고 여전히 미해결과제가 되어 지속해서 나의 전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보자. 나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문제를 확 뒤로 던져버리고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빛을 바라보면 어두움은 보이지 않는다. 빛은 언제나 있다. 내가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거대한 쇳덩어리인 비행기가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깃털처럼 가벼워야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타고 떠오른단 말인가? 하늘로 떠오른단 말인가? 수백 명을 태운 여객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비행기의 무게를 받쳐줄 저항이 없으면 날아오를 수 없다. 때로는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의 원함과 반대로 벌어지는 일들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친다. 그러나 저항하면 할수록 수렁 속에 빠지듯 심리적인 무게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 힘겨워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붕괴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그 문제를 등 뒤로 확 던져버리듯이 던지고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문제에 집착하면 내 앞에 빛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다.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등을 지고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공존한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은 공존한다. 부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얼른 긍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대인의 최악의 학살 현장,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꽉 붙들고 있었기에 지옥 같은 고통의 3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아 유명한 심리이론 로고 테라피를 완성하였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문제에 눌리지 않고 삶의 의미인 빛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최근 10년간의 나의 삶의 종적을 부인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 처음에는 많이 분노했다. 지지와 공감을 받고 싶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이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무시와 무효화라는 판단을 받고 분노와 실망스러운 감정이 며칠 동안 나를 지배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감정을 떨쳐낼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공기의 저항을 딛고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떠올렸다. 이것이 나에게 저항이 된다면 나는 더 날아오를 수 있겠구나.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등 뒤로 집어던지고 빛을 바라보자. 다시 한층 도약하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새로운 길이 보였고 전진하고자 하는 동력이 내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했다. 내가 길을 만들자. 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빛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순간 부정의 생각들은 더 이상 내 삶을 방해하는데 힘을 쓰지 못했다. 마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대개는 화가 나게 되고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를 나에 대한 비난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비난은 언어적인 폭력이다. 그래서 비난의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고 심지어 비난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는 나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상대의 부정적인 판단이나 평가, 비난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애고 편견이라고 생각하면 화내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미성숙한 어린 자녀가 하는 말에 화내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미숙하고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의 화나 비난에 연민으로 대할 때 부정적 감정이 쉽게 소멸된다. 그 속에 무엇인가 불편한 감정이 억눌려 있기에 타인에게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연민의 감정, 긍휼의 감정이 생긴다. 이럴 때 쿠션과 같이 푹 감싸 안아주면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은 꼬리를 내리게 된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의 억눌린 감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서둘러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의 감정을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 속에 있는 무의식이 화를 발산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 방어의 태세보다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미러링만 해주어도 좋다. 모든 비난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지만 한 발짝 물러나 바라만 보아도 한결 감정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에 화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감정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그래서 동요하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다면 상대도 이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게 된다. 나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놓이지 않도록 중심에 서 있으면 놀랍게도 상대 또한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지 못한다. 나에게 부정적 감정이나 적대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평소에 늘 해야 할 내면의 작업이다. 나에 대한 신뢰, 부정적 감정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 평소 나의 사고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다. 더 이상 마음 때문에 괴롭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인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상대가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더라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부정적인 정서, 그 안에 형성된 잘못된 에고가 하는 말이지 그가 말하는 것으로 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비난받거나 과소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이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생각 패턴 바꾸기 미션 21일. 젊은 부부 중에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즐겁지 않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종종 만나게 된다. 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육아도 힘겨워한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 이럴 때 관계의 전환을 위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각 패턴 바꾸기 미션 22일을 수행한다. 21일 동안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실천 훈련이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최소 21번 이상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뇌는 비로소 기존의 생각이나 생각 패턴이나 습관을 바꿀 준비를 한다고 한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되어 습관화와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은 소요된다. 공통적인 핵심은 나의 생각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행동하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불편한 정서가 지속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미션을 수행하면 긍정적인 분위기로 회복되는 경험을 한다. 21일 동안 매일 진행되는 미션은 다음의 3가지를 단톡방에 기록하는 것이다. 1.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2. 오늘 인식한 배우자 또는 동료의 좋은 점 또는 장점 기록하기. 3. 배우자에게 또는 동료에게 오늘 고마운 점, 잘한 점 표현해주기. 이렇게 회차를 거듭하다 보면 상황과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생각해보고 서로를 잘 관찰하여 긍정의 면을 찾아 피드백해주다 보면 상황과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상대를 생각하면 상황이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관계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매사 불만이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상대를 생각하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고 관계가 편안해진다. 나의 정서, 마음의 상태는 내 생각을 반영한 것인데 내 생각은 전적인 나의 선택에 의한다. 나의 마음, 감정을 잘 살피면 긍정에서 출발했는지 부정에서 출발했는지 내 생각의 근원지를 알 수 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나가 되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것을 좋아한다. 감사, 사랑, 기쁨, 평화, 온유 등 이 모든 것은 긍정의 생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이 마음에 가득 찰 때 생기와 힘이 넘친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표현하면 똑같은 피드백이 나에게로 온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도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대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고 표현해주면 사랑의 감정이 내게로 피드백되어 온다. 생각 패턴 바꾸기 21일 미션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 패턴을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도록 하는 훈련이다. 사랑을 품고 생각하자. 사랑을 품고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선함으로 가득할 때 창조적 능력이 발현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선함은 곧 긍정의 모든 생각이다. 감사,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절제, 겸손. 관계의 리셋. 우리 몸 혈관에 슬러지가 쌓여 있거나 막히면 혈관
질환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다. 소통이 원활해야 신체의 각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부모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 등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로 시작했는데 얼굴을 마주치기가 불편해지고 견뎌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관계도 서로 소통이 잘 돼야 편안하다. 내가 알고 있는 심리학을 동원해 그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온갖 대화 기술을 동원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꽉 막힌 듯 답답함이 지속될 때도 있다.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있다. 이럴 때마다 나는 관계를 리셋한다. 마치 먹통이 된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지난 과거의 사건 속에서 남아있는 기억을 리셋하고 상대를 대한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한다. 대부분 사람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는 긴장과 설렘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 자녀의 출생으로 처음 부모가 되었던 날, 나의 자녀와 첫 만남을 기억하는가? 나의 분신과 같은 생명을 품 안에 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감격의 순간이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남남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사랑하게 되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 부부가 되었다. 대개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는 처음에는 좋은 점을 보거나 이해심을 갖고 대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에 좋은 것들보다는 단점과 결함들이 보여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 나는 그 관계와 리셋을 선언한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초기 상태로 되돌아간다. 내 속에 있는 그간의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을 다 털어내고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으로 대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편해지고 상대의 감정도 편안해지고 관계는 회복이 된다. 왠지 요즘 들어 그 사람이 참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전에 없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 사람과 마주치기가 싫거나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굳어진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내 스스로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의 리셋을 선언한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밝게 웃어주면서 긍정의 기대에 찬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의 반응에 멈칫하지만 이내 그도 밝아진다. 리셋 참 좋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 사람은 변한다. 감정도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나와 자식도 다르다. 나의 감정과 자녀가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 그랬구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지. 내 사고의 틀 안에 내 삶의 공식에 상대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자. 내 안에 사랑을 잃지 말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믿어준 대로 사랑을 품고 생각한 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나는 사랑을 품고 생각하기로 한다. 이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잠이 든 아이를 볼 때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리셋이 된 것이 아닐까?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쁘고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부부관계와 행복한 육아. 부모의 돌봄 속에 자라는 어린 자녀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무의식 세계를 형성해 간다.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안정애착이 되고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불안정애착이 된다.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도 종종 얼굴이 밝지 않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다. 얼굴은 그들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아이들의 정서는 주로 엄마의 정서에 지배받고 엄마의 정서는 주로 남편의 영향을 받는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불편해지고 부정적 사고에 지배받아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정서가 안정된 가운데 안정애착을 형성해 갈 확률이 높다. 부모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본성적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부부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 패턴이고 둘째는 친밀한 성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의외로 영아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서로 간의 부정적인 대화와 불만족한 성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인 시절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녀가 출산 전까지는 서로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늘 배우자였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대상이 자연스레 자녀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것에 불만을 가질 것은 아니지만 자녀에게 관심과 돌봄의 우선순위가 밀려난 후 어느 틈인가 서로에게 불만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아내는 처음 해보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의 퇴근을 기다린다. 남편은 집에 가면 반갑게 맞이해줄 아내와 휴식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히 안고 들어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일 남편의 도움을 기다린 아내, 집에 오면 쉬고 싶은 남편, 서로에게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대부분 여자는 육아 기간에는 성욕이 감퇴되어 할 수만 있다면 성관계를 피하고 싶어 한다. 남자는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나 육아의 에너지를 다 소진한 아내의 저항과 회피로 인해 슬슬 눈치를 보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그렇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게임이나 스포츠 등 다른 돌파구를 찾아 욕구를 분출하려 하지만 이 또한 아내가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애정으로 시작한 부부가 서로를 향해 비난과 경멸, 방어, 회피의 대화가 일상이 되다 보니 남편은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내는 둘이 같이 낳은 자식인데 왜 나만 육아에 대한 짐을 져야 하지? 한다. 심지어 경단녀, 맘충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 공감과 배려가 없는 부부가 되어버린다.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애정 표현의 절정을 이루었던 성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만 보는 힘겨운 과업이 된다. 이렇듯 부정적인 언어들과 소홀해진 성관계로 인해 부부는 위기를 맞고 자녀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부부관계를 이어간다. 이런 냉랭한 부부관계, 행복하지 않은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언어인 비난, 경멸, 방어, 회피는 관계를 힘들게 하는 대화 패턴이다. 비난의 언어, 당신은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안 좀 정리하지 뭐 했어? 경멸의 언어, 당신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 머리를 좀 쓰라고. 방어의 언어, 나만 그랬어? 당신도 지난번 그랬잖아. 회피의 언어,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런 말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긍정적인 언어인 감사, 존중, 공감, 배려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 감사의 언어, 오늘 많이 피곤했는데 당신이 일찍 와줘서 정말 고마워. 존중의 언어, 오늘 당신 생일이네. 정말 축하해. 공감의 언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겠다. 배려의 언어, 종일 아이 보느라 힘들었지? 내가 볼 테니 좀 쉬어요. 이런 대화는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갖게 되고 지지적인 관계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남자는 아내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자존심과 자신감이 생겨난다. 당신은 화초를 정말 잘 키운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네. 당신이 내려주는 커피는 정말 맛있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 이런 대화 속에 아내의 인정과 존경, 존중이 느껴지고 이런 말을 듣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밖에서 일할 때 힘이 난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나의 책임과 보호 속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힘이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과 존중,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여성 폄하나 성 불평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다. 남자는 인정과 존중의 욕구가 있는 것처럼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즉 공감과 배려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는 창조의 원리이다.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과 존중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질서여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 부부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가정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나의 남편은 집안의 크고 작은 보수는 늘 도맡아 잘 처리해준다. 어느 날 화장실 수도꼭지가 오래되다 보니 줄줄 새는다. 남편이 어느새 수도를 고쳐놨다. 와, 신기하다. 어떻게 고쳤어요? 당신 무엇인데 다 잘 고치네. 벌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어깨라도 토닥이며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당신 수고로 우리 가족이 모두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네. 고마워. 늘 잊고 당연한 것처럼 살았다면 닭살 돋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남편에게 일할 때 힘이 될 에너지가 된다면 이쯤이야 해볼만 하지 않은가? 남편이 아이와 즐겁게 놀아준다면 아이들은 나보다 당신하고 놀 때 너무 즐거워하네. 저녁만 되면 아빠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아이들이 내가 집에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 당신 말이 맞네. 아내의 인정에 남편은 집에서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에게로 빨리 오고 싶어질 것이다. 여자는 공감받고 배려받을 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깜짝 이벤트로 꽃다발을 안겨주면 비싼 돈 주고 이런 걸 왜 샀어? 하면서도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결혼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는 남편의 고마움을 느낀다. 아내가 종일 육아에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종일 아이 돌보느라 힘들었지 라며 잠시라도 아이를 돌봐줄 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밀려온다.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만 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남편의 배려 깊은 말 한마디는 남편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며 산다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에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억누른 채 너가 문제라는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날마다 쏘아댄다면 그 가정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그릇 같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부정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과 원망으로 서로가 불행한 삶,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긍정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서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 나하고 남편은 다른 점이 많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잘 때도 따뜻해야 숙면을 한다. 남편은 더위를 많이 타서 덥게 자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매콤하고 새콤한 맛을 좋아하고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 남편은 맵고 짠 것, 더군다나 약한 잇몸 탓에 신 것은 딱 질색이고 김치는 갓 익은 김치만 먹는다. 나는 책을 읽고 독후감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남편은 내가 사색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싶으면 반응이 없어진다.
나는 결혼 전부터 등산을 좋아한다. 남편은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나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소비하지 않는다. 남편은 수중에 돈이 없어도 필요한 것은 기어코 산다. 나는 무엇인가를 살 때 꼭 필요한 것인지 풀이할 일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산다. 남편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산다. 나는 야행성이라 늦게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남편은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난다. 나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말로 풀어야 한다. 남편은 심기가 불편할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이다. 남편은 버럭 화를 내는 편이다. 지금은 성화가 되어서 한 박자 쉬면서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남자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어언 30년이 되었다.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날 듯 하지만 사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은 별로 없다. 아마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랑 없이 살았다면 갈등과 다툼 속에서 힘든 삶의 나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서 늘 인정하고 존중했고 이 남편은 아내인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다. 인정과 존중, 공감과 배려가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아닌가 싶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 가정이 세워질 때 말씀이 구심점이 되면 그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부부가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잘 지켜내면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방황할지라도 가정으로 리턴할 수 있다. 부부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집을 지키고 있으면 자녀는 언제나 돌아갈 집이 있기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누구나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서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살 만한 용기를 갖게 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사회제도이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지적 부부 관계는 행복한 가정의 출발선이고 기초이다. 이런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애착을 이루며 자존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출가하고 나니 우리 부부만 남겨졌다. 요즘 들어 이 남자에게 가장 자주 많이 하는 말이 있다. 여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편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이 남편도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리라. 부부의 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어느새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다. 32년 전 지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때 이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가정이 나로 인해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품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결혼 생활의 지침이 되었다. 30년 동안 삼남 일녀를 키우며 남편의 사역을 뒷바라지하면서 어찌 힘든 일이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편에게 인정과 존중의 말을 잊지 않았다. 거절할 일이 있으면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했다. 나이가 들어보니 어깨만 토닥거려도 좋고 잠들기 전에 손 한번 만져주며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마워요 라는 말로 위로하며 단잠에 들 수 있다. 어쩌면 젊은 날의 열정보다 지금의 온유함이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다. 만약 내가 결혼을 한 이유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로 결혼하고 살아왔다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결혼 후 7년간의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와 그 뒤로 이어진 20년간 목회 사역 내조, 삼남 일녀의 출산과 육아, 교육까지 쉽지 않는 험난한 세월이었다.
서로 사랑하며 감사와 존중의 말, 공감과 배려의 언어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잘 가꾸어 갔기에 3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남자가 내 옆을 지켜주고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번성해 가도록 하셨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 성을 즐겁게 누리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이러한 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면 죄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부부 이외의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통해 아이가 출산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 물론 현대사회는 다른 가치관 속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있다. 일부 다처제가 문화로 정착된 나라가 있기도 하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어 가정을 벗어나 성적 타락이 만연되고 이런 성 문화를 용납하는 국가와 사회도 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양상들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는 평화와 행복 대신 불화와 불행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성은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하는 창조자의 선물이다. 안전하게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 성의 기쁨을 누리며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부부에게 주어진 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식욕과 수면욕이 있듯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서로가 상대에게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 자기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즐거움을 위해 내어 주어야 한다. 음양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4절.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는 연합하는 관계이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관계이다. 남편이라는 위치는 아내를 위하여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위하여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 상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협하게 된다. 심지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은 성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만약 성관계를 단지 종족 번식을 위한 기능으로서 고통스러운 작업이 된다면 부부가 어찌 성관계를 즐거워하겠는가? 성관계가 주는 즐거움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있게 한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다른 관계 속에서 갖지 못하는 성을 통한 묘한 구속력이 있다.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을지라도 성관계를 통해 갈등과 불편한 감정을 눈녹듯 사라지게 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이 이런 의미인가 보다. 칼로 아무리 물을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다. 부부간에 아무리 싸워도 서로 갈라놓지 못한다. 이는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부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통해 부부간에 있던 불편한 감정들이 리셋된다. 그런데 부부가 일상에서 이런 성관계를 잘 가꾸어 가지 못하면 칼로 물베기와 같은 부부관계는 어렵게 된다. 부부 사이로 존재하는 자체가 고통스럽게 된다. 의외로 젊은 부부들에게도 섹스리스로 이혼의 위기를 느끼며 사는 부부들이 있다. 무늬만 부부이고 자녀들을 가운데 놓고 심각한 삼각관계로 살아가는 부부가 의외로 참 많다. 서로의 자존심이 팽배하여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로부터 상처받은 기억만 부둥켜 안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는 형국이다. 서로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 건강상의 이유로 선천적인 신체상의 문제로 성관계가 어려운 부부도 있다. 그런 부부라면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강한 부부라면 신의 선물로 부여된 성욕, 상대의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서로가 애쓰며 가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물, 부부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성을 잘 가꾸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다. 너는 나 아니? 나도 너 아니? 청소년 중에 부모의 강요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매스컴 기사를 이따금 접한다. 부모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했을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몰랐을까? 내가 아는 노부부가 자녀를 키우며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는데 황혼 이혼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부의 삶을 보면 서로에게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 한 번쯤은 관계 속에서 쉼표가 필요하다. 이따금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참 좋다. 오늘의 그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가 지금 내 앞에 와 있기까지는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과 관계 속에 빚어진 결과물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 형제관계, 경험, 환경들 속에서 그가 형성된 것이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오늘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한결 이해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을 그토록 싫어했구나. 어린 시절 그 경험 때문에 그런 상황만 되면 화를 내는구나. 지금의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의 문을 열고 살그머니 들어가 보면 조금은 알 수 있다. 황혼 이혼을 꿈꾸는 노부부의 이야기가,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자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부부는 일평생을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동반자의 관계이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며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가 대화가 짧아지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적신호이다.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가 필요하다. 자녀 역시 살아가면서 부모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뒤로 미루지 말고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 안에도 무엇이 있는지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소통하고 왕래해야 한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잘 마치고 마주한 단란한 분위기도 좋고 뷰가 좋은 카페도 좋다. 드라이브하며 차 안에서 하는 대화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산책이나 등산도 대화하기 좋다.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어른 주도의 대화로 일관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와 어릴 때 마음을 여는 대화가 익숙한 습관이 되면 성장하여 대인관계 속에서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3주차까지 잘 오셨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차는 부부 관계를 진단하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상대의 내면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대화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대화가 가능한 자녀 또는 가까운 동료나 가족 중 한 사람을 선정하여 관계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후에 4주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실천은 관계 진단. 우선적으로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부부관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3주차의 핵심 내용 요약하기, 소감 및 적용점 기록하기입니다. 2. 관계 진단하기. 마음을 열고 충분한 대화가 가능한 시간과 분위기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진행해 주세요. 부부관계 진단과 마음의 집 초대하기 표가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이번 주차를 실천한 후에 소감을 기록해 주세요.